어제는 바른정당의 첫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저도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하면 지사님이 정치 입문을 쭉 기획하고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졸지에 정치인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부터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내가 정치를 네. 쭉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지에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다. 이 얘기를 네. 제가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참 오래됐네요. 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둘 다 젊었을 때인데, 그때. 근데 아버님 때도 못 이룬 대선 출마를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시죠. 여러 가지 감회가. 근데 저는 생각이 그때하고 똑같은 게요. 예. 여전히 저는 모자라요. 부족한 게 많아서, 예. 저는 정말 저보다 훌륭한 분들 그 장점을 다 모아서 그분들 힘, 도움받아서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는 안 되지만 그러길래 더더욱 여러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겠다고. 어쨌든 출마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 정말로 정치인 같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도 네. 다른 정치인과 좀 느낌이 다르신데 여하간 예. 감회가 새로워서 그 질문부터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 얘기하기 전에 우선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부터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당내 경선이라기보다는 예. 저희가 결국은 국민들 선택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룰싸움 이런 거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고 예. 국민들한테 어차피 이게 이제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경선 끝나고 나서 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솔직히 열세인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선 과정도 결국 본선을 생각하고 본선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차원에서 경선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당내 경선부터 일단 당내 경선 후보를 제압하고 이겨야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있겠죠. 아마도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엔 아주 네. 다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 훨씬 더 유력한 주자 취급을 받아왔는데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장 지금 지지율을 보면 그다지 차이도 안 납니다. 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예. 그죠? 그닥 차이가 없죠. 예. 그닥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두 분이. 근데 예. 오차범위 내에 있죠. 우선 유승민 후보하고 본인의 차별점 뭡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함께 했던 경력은 같고요. 네. 이제 저는 도지사로서 실제로 이 일을 풀어봤다. 의원 위에 도지사 경력이 있다. 예. 도지사로 중앙정치도 경험을 했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적도 내봤다. 일을 해봤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분명히 큰 차이네요. 네.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그 전에 경기도지사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3연속 대선 도전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젠 끊을 때가 됐네요. 이제 그럴 때가 됐다. 그러면 현안도 여쭤봐야 되는데 우선 사실은 그 본격적인 현안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네. 저랑 압박 면담을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급한 대로 오늘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남들과 차별되는 공약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거는 내가 좀 다르다. 아무래도 사교육 금지, 모병제 이 두 가지가 다 차별이 돼 있죠.
공약의 사교육의 전면 금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 안 된다든가 과외가 안 예, 된다.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학교 바깥에서 하는 학교 안으로 다 사교육이라는 것을 학교라는 플랫폼 초중고 대학교 안으로 집어넣고 예. 나머지 바깥에서 하는 사교육은 다 금지하자는 것을 국민들께 국민 투표로 여쭤보고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네. 내년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 때 그걸 국민들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다 동의하시면 이제 국회에다 요청을 해야죠. 사교육의 김영란법 같은 걸 만들어 달라. 어떤 사교육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어디서만 할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 거냐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 동의하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금지는 불가능하니까 제한적으로 만들겠다 대단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을 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허용을 학교 안에서 하고 그 학교 안에서 하는 이 공공 영역에서 하는 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가능하면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그렇게 가서 사교육 종사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국민들 부담도 덜어드리자는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자, 그리고 모병제 이건 네.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이런 거죠. 일단 우리는 안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안보가 중요해서 이 안보의 가장 기본은 군인데 네. 군에 들어갈 사람이 일단 2022년부터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예. 특히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 감축안인 52만 명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2029년부터는 우리 태어난 남자의 수가 25만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 징병을 다해서 몽땅 그 25만 명을 군대를 다 보낸다 하더라도 한 2만 명 이상 부족하고요. 어차피. 예. 그렇게 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왕창 더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감축을. 그렇다면 방법은 뭐겠어요? 군에 입대해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산수죠, 산수. 네. 그런데 아무도 늘리자는 얘기는 안 하고 다 줄이자고 그러는데 남경필만 늘리자고 하는데 그냥 지금처럼 월급 15만 원 주고 늘리자고 하면 이거는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이거는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군인으로 대우 잘 해주고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면서 3년 정도의 근무 최소 기간을 하는 이 직업 군인으로 가자. 이게 바로 모병제. 진보 진영 공약을 해도 손색이 없는 공약들인데, 근데 반면 유승민 뭐 저희가 유승민 의원과도 전화 연결을 이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네. 아니고 조만간 네. 유승민 그러면 후보의 공약 중에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나 욕해 주세요. 근데 아직 공약이 없어요. 공약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뭐 정의로운 사회, 따뜻한 공동체, 따뜻하고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공감을 하고 지금 제가 공약 나온 거 보니까 보육 관련돼서 3년 육아휴직 보장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외에는 아직 공약을 제가 잘 못 봐서 제가 비판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모병제를 반대한 거는 들었거든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렇죠. 그 어떤 공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제가 들어봤는데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 유승민 우리 후보님의 모병제에 대한 입장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모병제가 지금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로 군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가열차게 한번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싸우는 거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자리를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대선 후보로서 저희가 예의상 반드시 여쭤봐야 될 것을 여쭤봤고 예. 직접 압박은 오셔서 당하시고 네. 어제 마침 그 대통령의 인터뷰로 하기 민망한 수준이긴 했는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망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의 생각 또 법적인 판단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과 굉장히 저렇게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인터뷰도 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박한철 헌재수상이 3월 13일 이전에는 이영민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기 이전에는 판결이 나야 한다고 이제 시기를 말하면서 이제 위기감을 더 크게 느낀 것 같은데요. 네. 이 3월 13일 이전의 헌재 판결 발언에 대해서는 시기는 그 이전에 돼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네. 어떤 플랜을 짜잖아요. 네. 아무리 계획이 없더라도 계획성이 대부분 이런 대선을 준비할 때 그런 걸 어떻게 없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이전부터 이 5월 10일 아니면 4월 26일 네. 요 두 날짜 중에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나 시기에 대해서는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한철 지금 헌법소장의 발언.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전술도 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칫 특검이 이제 뇌물죄를 굉장히 강하게 특정해서 뭐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든지 네. 이러지 못한 채 특검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거든요. 2월 말에. 네. 그래서 네. 거꾸로 특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특검에 나오기 네. 시작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벌써 뭐 연장하자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특검의 지금 이 의지를 또 어떻게 보면 약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필요하다면 연장을 하는 거는 충분히 정치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미진하다, 이거 시간 부족으로 안 되겠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를 하면 될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봐도 탄핵을 한다는 거는 결국 헌법을 위반했느냐의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네. 저는 뭐 블랙리스트 이것만 해도 탄핵에 이르는 사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테고 뭐 더 많은 이 다른 범법 사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특검 연장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부족하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본 입장은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꼭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의 후보로는 지금 여론조사 기준만 가지고 가자면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 후보로 구분하자면 여전히 1위는 반기문 전 총장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하락 추세란 말이죠. 경향 자체가. 그렇죠. 예. 일단 하락 추세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바른정당으로 입당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3지대에 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빅텐트니 이런 세력을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걸 추진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보자면 어떻게 해야지 반기문 전 총장이 저는 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인은요, 자기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외교관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내려주면 그거를 잘 실행하는 거죠. 양쪽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반기문 총장께서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이 결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 뭐 제3지대를 가든 바른정당으로 오던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에 옳은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차피 결정을 하고 가봐야 길이 열리는 건데 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빨리 결단을 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그 길로 매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을 내려야 하는데 답을 못 내리고 있다는 네.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사실 매일 결정하고 매일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네. 얼마나 더 큰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되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단을 탁탁 내려주는 리더십, 이게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그런 정치인의 자질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반등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설 연휴 전에 예. 본인의 정확한 입장을 정치적 결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결단을 내리면 계속 쭉 가는 그런 결정을 오늘 내일 중에 내려야 그래도 이제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완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정치를 오래 해본 분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치가 만만치 않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해야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하지 않고 미루면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요즘 얼터너티브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점점 듣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꽤 상승하고 있고 예. 이 현상과 그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누구든지 국무총리 하신 분들은 대통령 꿈꿔보지 않으셨겠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생각하겠죠. 예. 그럼 늘 사람은 정치인은 위를 쳐다보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테고요. 다만 이런 거죠. 지금 대행이잖아요. 네, 대행. 이제 그러면은 탄핵 결정되자마자 옷을 또 벗고 출마하면 또 이제 대행의 대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확장성이 어차피 이제 결국은 뭐 문재인 후보가 됐던 뭐 안희정 후보가 됐던 민주당의 후보와 뭐 1대1로 겨루든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 같은 제3 후보가 나오든 결국은 이렇게 겨루게 될 때 지금 이 중도적인 판단을 하시는 우리 유권자들에게의 확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제 새누리당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네. 표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하지 않냐? 예. 예, 상당한 지지율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안 올라갈 테고. 예. 예를 들면 거꾸로 남경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은 별로 미미하지만 예. 후보가 된다면 중도층을 확장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도 남경필 도지사님의 중도 확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까지 지지율이 안 나오네요.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인데요, 뭐.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오세훈 최고위원이 여기 양다리 아니야 하는 행보를 좀 보입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 네. 맡으면 최고위원을 관둬야 되는데 최고위원은 또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고 나서도 최고위원은 수락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새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예. 하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그 말이 되냐? 예. 근데 또 요새 뭐 영역도 없어지고 저는 뭐 안희정 지사하고 손도 잡고 그러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꼭 이것도 뭐 과거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과거와 다르다. 예.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안희정 도지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편 진영에 서 있지만 손을 잡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 아닙니까? 오세훈 최고위원은 이쪽 이득도 보고 저쪽 이득도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네.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시장한테. 마지막으로 본인은 결국 본인과 안희정의 대결이 될 것이다. 예. 네. 두 분 다 지금 당 내에서 지지율이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그 3위 수준인데 예. 3위끼리의 대결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대선이 네. 두 분의 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반기문 이런 후보 대결이 되면 네. 지금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만 놓고. 지금 기준으로만 보자면 예. 그렇게 되면 이것도 옛날처럼 또 패로 나뉘어가지고 실컷 뭐 이념 대결하고 또 진영 대결 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협력 안 하고 싸우고 뭐 이러지 않을까. 네. 이제 좀 그런 거 좀 그만하자 하고 싶은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 문재인 후보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싫다. 그래서 정권 교체하자라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 반대 진영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그래도 꺾으려면 반기문 총장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영 논리가 지금은 지지자들 사이에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이 계속 이래서야 되겠느냐. 네. 좀 젊고 역동적이고 투명하고 협력하는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사람들로 한번 새로운 정치로 바꿔보자. 이런 흐름 가게 되면 저는 뭐 남경필 안희정 대결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만은 네. 현재 지지율은 너무 어림도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모르죠. 지금 몇 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예. 두테르테 대통령 다 보니까 지지율이 보통 0.2%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스튜디오에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도움받아서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는 안 되지만 그러길래 더더욱 여러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겠다고. 어쨌든 출마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 정말로 정치인 같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도 다른 정치인과 좀 느낌이 다르신데 여하간 감회가 새로워서 그 질문부터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 얘기하기 전에 우선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부터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당내 경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결국은 국민들 선택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룰싸움 이런 거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고 국민들한테 어차피 이게 이제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경선 끝나고 나서 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솔직히 열세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선 과정도 결국 본선을 생각하고 본선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차원에서 경선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그러면 당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없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 동의하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금지는 불가능하니까 제한적으로 만들겠다 대단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을 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허용을 학교 안에서 하고 그 학교 안에서 하는 이 공공 영역에서 하는 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가능하면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그렇게 가서 사교육 종사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국민들 부담도 덜어드리자는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자, 그리고 모병제
이건 네.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이런 거죠. 일단 우리는 안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안보가 중요해서 이 안보의 가장 기본은 군인데 네. 군에 들어갈 사람이 일단 2022년부터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예. 특히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 감축안인 52만 명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2029년부터는 우리 태어난 남자의 수가 25만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 진경을 다해서 몽땅 그 25만 명을 군대를 다 보낸. 보자면 뭐 당연히 당내 경선부터 일단 당내 경선 후보를 제압하고 이겨야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있겠죠. 아마도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엔 아주 네. 다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 훨씬 더 유력한 주자 취급을 받아왔는데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장 지금 지지율을 보면 그다지 차이도 안 납니다. 의원님하고 아니 지사님하고. 예. 그죠? 그닥 차이가 없죠. 예. 그닥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두 분이. 근데 예. 오차범위 내에 있죠. 우선 유승민 후보하고 본인의 차별점 뭡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함께 했던 경력은 같고요. 네. 이제 저는 도지사로서 실제로 이 일을 풀어봤다. 아, 의원 위에 도지사 경력이 있다. 예. 도지사로 중앙정치도 경험을 했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제 실적도 내봤다. 일을 해봤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분명히 큰 차이네요. 네. 설득력 있고. 그런데 그 전에 경기도지사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3연속 대선 도전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젠 끊을 때가 됐네요. 이제 그럴 때가 됐다. 그러면 현안도 여쭤봐야 되는데 우선 사실은 그 본격적인 현안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네. 저랑 압박 면담을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급한 대로 오늘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남들과 차별되는 공약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거는 내가 좀 다르다. 아무래도 사교육 금지, 모병제 이 두 가지가 뭐 다 차별이 돼 있죠. 공약의 사교육의 전면 금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 안 된다든가 과외가 안 예, 된다든가.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학교 바깥에서 하는 학교 안으로 다 사교육이라는 것을 학교라는 플랫폼 초중고 대학교 안으로 집어넣고 네. 나머지 바깥에서 하는 사교육은 다 금지하자는 것을 국민들께 국민 투표로 여쭤보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면 내년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 때 그걸 국민들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다 동의하시면 이제 국회에다 요청을 해야죠. 사교육의 김영란법 같은 걸 만들어 달라. 어떤 사교육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어디서만 할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 거냐 그리고 그걸 어겨서 어제는 바른정당의 첫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했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저도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하면 지사님이 정치인문을 쭉 기획하고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졸지의 정치인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부터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내가 정치를 쭉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지의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다. 이 얘기를 좀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참 오래됐네요. 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둘 다 젊었을 때인데, 그때. 근데 아버님 때도 못 이룬 대선 출마를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시죠. 여러 가지 감회가. 근데 저는 생각이 그때하고 똑같은 게요. 예. 여전히 저는 모자라요. 부족한 게 많아서 예. 저는 정말 저보다 훌륭한 분들
그 장점을 다 모아 그분들